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 터졌다. 외환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미 증시가 60% 폭락할 것이며 미국 지방은행을 필두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채권과 고금리 빚으로 글로벌 위기가 터질 것이라는 무디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6고 6가지 높은 상황에서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 터졌다. 외환위기보다 무서운 공포. 자, 미국의 빅뱅이 시작되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안전한 나라다. 미국은 달러 국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빚더미가 지나치게 많아요. 여기 보실래요? 자, 미 증시 60% 폭락한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예언가의 경고. 존 허스먼이라고요. 유명합니다. 닷컴 버블하고 금융위기를 그냥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냥 예언하듯이 맞춘 게 아니라요. 어떤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근데 이번에 또 미국이 증시 폭락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 공감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요, 한마디로 살인적이에요. 지금 아무리 미국이란 나라의 회사 주식이라 할지라도 거품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별로 생산도 못하는 제조업체들이 주가가 말도 못하게 높아요. 그만큼 가치를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뭐 폭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예전에 그 공황 때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거품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예측. 자, 미국 주가 거품이 역대 최대 60% 이상 대폭락할 것이다. 제가 봐도 지금 미국 주가는 60% 이상 이미 거품이 껴있다고 봐요. 주식과 채권 사이의 기대 수익률도 역시 역사상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 폭락, 빛의 폭발이 발생할 거라고 하죠. 미국 금리 인상. 예전에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긴축 역사를 쓰면서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100% 글로벌 위기가 온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미국에서 터지든 다른 나라에서 터지든 전 세계가 휘청거리잖아요.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터지는 거예요. 채권 가격 급락. 혹시라도 지금 막 고공행진했던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 평가 손실, 고객 자금 인출 등으로 결국 채권이 폭락하면서 빚이 폭발하겠죠. 자, 미국 인플레이션 수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지금 긴축 정책이다, 금리 인상이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 경제가 침체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금리가 인상돼서 경제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돼요. 항상 미국이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자, 무디스도 금융위기를 경고했죠. 지역은행들의 역마진. 자, SVB처럼 이 은행들이요, 이 SVB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정부에서 땜빵 시켜준 거지. 바로 이런 식의 지역은행들이 엄청 많습니다. 은행들 수익성, 금리, 부채, 자산관리가 모두 다 위험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 신용등급도 반등하죠. 자, 모기지 연체율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디스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은 금융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고 존 허스먼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은 경제위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고금리로 전 세계 디폴트 위기. 미국 경제 연착륙에도 세계 경제 먹구름.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이거는요, 우리나라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 또는 신흥국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굶어 터지는 거예요. 자, 전 세계 디폴트 위기 원인 볼까요? 위기 원인은 금리 인상, 유가 상승, 전쟁, 기름 부었죠, 완전히. 디폴트 원인, 자, 원유, 원자재, 물가 폭등, 이거에다가 플러스
빚을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하지 못하면 그냥 디폴트가 생겨버리는 거죠. 국가가 됐던 기업이 됐던 은행이 됐던 위기가 더군다나 장기화될 조짐. 자, 미국은 금리가 문제고 중국은 경기 침체가 문제고 그 다음에 전쟁이 지금 두 곳에서 일어나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죠. 주요 국가들 볼까요? 미국은 금리 인상, 긴축 정책,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이 거품이 심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유럽하고 기타 선진국들은 저성장, 고물가,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공급망도 문제가 되죠. 중국 볼까요? 자, 경제 침체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죠. 달러도 부족합니다. 1대1로 인한 부채도 심각하고요. 특히 부동산 지금 난리죠. 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전쟁이 터지면 물가 폭등, 경기 침체, 유럽 선진국만이 아닌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지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와버리겠죠. 물가는 뛰는데 경제는 침체, 어쩌란 말이에요. 자, 신흥국가 디폴트, 이미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했었고 주변국을 확대했었죠. 위험국가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은 계속 지금 위험한 국가들, 준위험국가 엘살바도르, 모잠비크, 가봉, 앙골라, 즉 아프리카와 자, 아메리카 이쪽 일대에 신흥국들이 지금 디폴트에 빠져 있습니다. 자, 6고 경제위기, 이거 짜맞추기에도 힘들 것 같아요. 6가지. 뭐가 6고냐? 뭐가 높냐? 6가지나. 자, 금리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3.5, 대출이 7%, 이제 8%까지 육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자, 환율 보세요. 그나마 조금 이번에 빠졌는데 완전히 빠진 게 아니죠. 조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달러, 1321원. 물가가 다시 슬금슬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2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8%까지 올라왔어요, 거꾸로. 매달 지금 3개월 연속 상승. 유가, 브렌트유 86불. 자, 배럴당 86달러. 얼마 전에는 95달러까지 찍었었죠.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15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갑니다. 전쟁 장기화돼 버리면. 특히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확전되면 10년 국채금리 4.1060이에요. 아직도 높죠. 자, 임금 전국 3.4%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높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겠어요? 자, 주요 기관 우리나라를 경고했습니다. IMF, OECD, BIS 은행, ADB 아시아은행, 자, 블룸버그, 무디스, 피치, S&P. 먼저 IMF 한국 가계부채, 집값 거품. 특히 가장 많은 게 집값 거품. 우리나라가 집값이 너무 비싸다. 가계부채가 심하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OECD 주택 거품 경고, 금융 비대칭. 자, BIS 은행은 가계부채 경고, 신용기업, 신흥국을 추월했다. 오히려 신흥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 자, ADB 한국 내 집 마련 부담, 내 집 마련 부담 지수가 아시아 1위입니다. 당연하죠. 거품이 심하니까. 블룸버그 코로나 유동성, 부동산 급락,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 수준, 그리고 국가 채무 증가율이 가장 크다. 피치 가계부채 집값 거품,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S&P 경제 대비 외환보유고가 지금 적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좀 특이한 경고를 내세웠죠. 자,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도 지금 만만치 않죠. 다주택 폭탄 매물 쏟아진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넘어와서 서울 매물이 8만 건을 돌파했죠. 팔 사람과 살 사람은 동상이몽이에요. 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나 낫게 안 내겠다. 살 사람은 더 내려라. 물건도 많은데 내리지 않으면 안 사겠다. 자, 위험지역.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다주택.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다. 여기서 다주택 폭탄 매물이 위험해요. 위험지역은 가장 위험한 곳이 지방광역시하고 중소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라면 어디를 먼저 내놓겠어요? 당연히 지방광역시, 중소도시죠. 그 다음에 수도권은 외곽. 인천, 파주, 평택, 남양주 등등 그 멀리 떨어진 곳, 서울에서. 이런 곳들이 위험하죠. 왜?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털어낼 거니까. 서울은 어디냐? 상대적으로 노원, 도봉, 중랑, 구로, 은평구 쪽이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위험 유형을 볼까요? 자, 일단 다주택자들이 뭘 먼저 털어내겠어요? 팔리든 안 팔리든 비아파트 먼저 털어냅니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좀 안 뛰는 아파트 위주로. 왜?
황금성도 없고 투자성도 없으니까 얘들 막 털어내려고 하겠죠. 위험 형태 볼까요? 평형. 자, 다주택자들은 대형과 중형과 소형 중에서 어느 걸 털어내겠어요? 소형 평형을 털어내겠죠. 가격도 좀 싼 거, 저가, 그리고 갭 투자한 것들을 털어내겠죠. 차익, 적은 것, 교통은 비역세권 위주로 털어냅니다. 위험 시기. 자, 1차 위험은 현재 11월 달, 지금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 2차 위험은 대략 24년 4월 선거 끝나고 5월 이후가 다주택 폭탄 매물이 터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신호를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 집값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다음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세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으면 대폭락이 좀 시간이 걸린다. 자, 강남 아파트가 빠져야 돼요. 일단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는 누가 뭐래도 강남 아파트입니다. 서울 평균보다 강세지만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지금 띄고 있죠. 이제 강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르는 중이다가 신고가 찍다가 지금 점점 가격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부 아파트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은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빠져야 합니다. 두 번째, 소형 아파트. 아까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게 소형 아파트지만, 자, 일단 소형 아파트들이 계속 떨어져야 합니다. 웬만하면 소형 아파트가 또 잘 안 빠져요.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로서 중대형 평형보다 하락폭이 더 크죠. 이게 더 크게 나타나야 대폭락의 신호라고요. 실거래가 하락률 심화. 그러면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떨어져야 돼요.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로서 역시 구축보다 하락폭이 더 크죠. 실거래가 하락률 심화. 이러다가 구축으로 확산. 얘들의 공통점은 얘들이 떨어져야 대세 하락, 대폭락의 신호탄이고, 자,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져 얘들이. 자, 이제 강남, 서울, 수도권 지방 집값 상승기 보니까 기간이 달라요. 강남은 예전에 보니까 2014년부터 21년까지 무려 8년간이나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은요, 전반적으로 6년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 2016년이죠. 강남은 2014년에 뛰었어요. 그런데 경기, 인천은 한참 있다가 별로 뛰지도 않다가 2019년이나 20년 이때 보통 뛰었어요. 3년 동안 올라갔습니다. 벌써 이 상승 시기하고 기간이 다 다르죠. 좋은 것들은 오래 뛰고 많이 뛰어요. 나쁜 것들은 짧게 뛰고 덜 뛰어요. 자, 광역시 2년 폭등했습니다. 2020년부터 뛰었어요. 그럼 지방 중소도시 역시 비슷하게 뛰었어요. 2년.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한번 돌아와 볼까요? 강남은 8년간 2024년부터 만약 뛴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2024년부터 만약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데스켓 바운스가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2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상승 기간하고 폭이 다르다. 서울 보세요. 만약에 강남이 2024년에 올라간다면 서울은 26년이나 뛸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3년 이제 폭등하는데 얘들은 한참이나 뜁니다. 물론 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먼저 따라가요. 그러다가 장기 정체가 된다고요. 강남이 이렇게 꾸준히 뛰는데 경기도가 꾸준히 뛰지를 않아요. 먼저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거기서부터 정체가 되는 거죠. 서울은 꾸준히 가고요. 2019년, 그 다음에 광역시 2년 폭등. 얘들은 2020년에 뛰었는데 만약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 뛸 거고, 지방 중소도시도 역시 2030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실제로 어때요? 강남은 지금 신고가 찍은 것도 나와요. 그만큼 계속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덜 뛰고, 경기, 인천 이런 데는 새 아파트가 먼저 뛰긴 했지만 서울보다 상승률이 낮아요. 광역시나 지방은 이제 움직일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고. 자, 다주택, 1주택, 무주택의 핵심 전략을 한번 볼까요?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현재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느냐? 만약에 이제 폭락이 이어진다면 폭락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가급적 중과 유예할 때
팔아버리는 게 좋아요. 뭐 폭락을 하든 어쨌든 간에 기회비용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중요하죠. 상승 기간에 좋은 가격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폭락적에 하락을 해버리면요, 다주택자들은 더 손해를 봐요.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더 빠지니까. 하락장 금액과 자본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어느 때가 됐든 쓸데없는 거, 올라가지도 않는 거 끌고 가지 말고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상황 봐서 좋은 곳으로 또 매입을 해도 돼요. 자, 1주택 갈아타기. 키포인트는 갈아타기입니다. 상투장보다는 폭락장에 반드시 갈아타기. 이게 상승 초기, 만약 상승장이면 지금이 상승 초기예요. 이때 갈아타도 되고, 하락장이라면 뭐 폭락까지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좀 지켜보다가 이제 갈아타면 되겠죠. 안 팔리는 주택은 지금 그냥 던져버리셔야 돼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안 팔리는 건 빨리 내놓고 던져야 좋은 걸 잡을 거 아니에요. 안 팔린다고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1년, 2년, 3년씩 끌고 가요, 그걸. 왜 끌고 갑니까? 올라가지도 않는 거. 월세 받으니까? 오히려 안 팔리는 걸 끌고 가게 되면요, 그거는 집이 없는 만 또 못해요. 차라리 집이 없다면 청약에, 좋은 청약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금매를 잡아서 좀 대단지 금매 좋은 곳을 잡거나 이럴 텐데, 좋지도 않는 거 끌고 가가지고 집값도 안 뛰고 손실만 봐요. 추가 매입도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자,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청약, 금매. 자, 이제 무주택자들은 청약과 금매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상투장에 저평가 금매하고 청약을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점이 자기가 좋다 그러면 청약 중심으로 우선을 잡고, 그러면서 차선으로 금매. 그런데 가점이 그냥 평범하다, 50점 미치다, 여러분들 40점대는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최소 55점은 넘어야 청약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무튼 50점 미만은요, 금매 중심의 청약을 차선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 바닥장에 반드시 매입해야 돼요. 만약에 평생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인구가 감소되든 공급 폭탄이 생기든 간에 무주택은 가난한 삶을 못 벗어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집값 거품이 어느 정도 심하냐? 21년, 2년까지 나와 있는데, 소득 대비 역사상 가장 고평가입니다. 예전에 소득 대비 이거 2007, 8년에도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때를 능가하고 있죠. 여기죠, 지금 PIR 29.1 엄청납니다. 물론 여기서 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거품이 심해요. 그 다음에 GDP 대비 집값. 자, 여기 GDP는 그렇게 올라가질 않았네요, 생각보다. 근데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네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든 아니면 저금을 하든 제한을 해도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집값이 엄청 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역사상 가장 고평가. 그래요. 물가도 뛰지, 물가가 뛰니까 집값도 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물가 뛰는 거 보세요. 물가하고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뛰는데 집값이 더 뛰죠. 그렇죠? 물가에 비해서 더 뛰었다는 말은 집값이 거품이다. 자, 통화량 대비 집값. 돈도 엄청 찍었습니다. 미친 듯이 찍었어요. 여기,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집값이. 결론적으로 소득 대비, GDP 대비, 물가 대비, 통화량 대비 집값이 너무 다 높다. 자, 결국 이렇게 뻥 하고 거품이 터질 일만 남았네요.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불안 요소가 장기화되거나 경제 위기가 터지면 집값은 폭락하겠지만 단발성으로 끝난다면 강보합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